하영의 오프터 레코드. 하영 기자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겨레 하영 기자입니다. 자, 이제 사실상 대선 전국이 시작됐으니까 네. 예. 오늘은 이걸 한번 해볼까 합니다. 우선 먼저 민주당을 대상으로 해서 각 캠프의 걱정거리가 뭐냐. 예. 예, 민주당하고 다음 시간은 국민의당 그리고 뭐 바른당, 자유한국당은 출입을 안 하니까 출입을 안 하긴 하는데요. 지금 대선 후보가 11명이어서요. 그냥 자. 이름만 거명하기도 좀 벅찬데. 정당들 걱정거리, 캠프의 걱정거리를 짚어볼 텐데 오늘은 이제 민주당 먼저 문재인 캠프 지금 현재 걱정거리가 뭡니까? 대세로는 지금 굳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로서는요. 네. 구심력이 얼마나 대단하냐면요. 그 본인을 이제 중도라고 표현하는 당내 의원 하나가 며칠 전 그 밥자리에서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두렵다. 공포심 있을 정도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의미는 본인이 소외되고 그렇죠. 잊혀지고 예. 그 정도로 그럴까봐. 그러니까 거기에 다가가면 확 빨려 들어갈 것 같고 좀 멀리 있으면 완전히 소외될 것 같고 본인의 정책 스탠스가 다르긴 한데도 예. 가야 되는 거 아닌가? 가면 확 빨려 들어가지 않을까? 예. 이런 걱정을 할 정도로. 이 정도로 대세론의 힘이 막강하다는 거죠. 뭐 수치상으로는 그럴 수밖에 없죠, 사실은. 예. 맞습니다. 예. 그리고 특히나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불복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구심력, 그러니까 빨아들이는 힘이라는 게 더 대단한 거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야당의 선거를 더 주고 있어요. 그렇죠. 정치공학적으로 봤을 때는 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반대편에 힘을 실어주고 있는 그런. 네. 본인만 생각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거든요. 그렇죠. 오로지 본인만. 예. 자기 세력들만 생각하다 보니까 전체 선거 구도에서 야권을 도와주고 있다. 예. 거의.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좀 답이 뻔할 수는 있겠는데 문재인 전 대표 자신 그리고 캠프 그 자체에 실수만 없으면 이대로 60이 지나는 거 아니냐. 자살골을 넣지 말자는 예. 강하다. 예. 네. 그러다 보니까 각종 선거 국면에 항상 구설이 있거든요. 그렇죠. 언제나. 예. 구설에 대한 반응 정도도 다른 캠프보다 훨씬 즉각적이고 또 강한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기자들이 더 섬세하게 들여다보기 시작했어요. 원래 뭐 1등 후보는 보수 후보가 됐건 진보 후보가 됐건 항상 공격을 제일 많이 받는 건 당연하니까요. 예. 그리고 지금 모든 캠프를 통틀어서 캠프의 시스템을 들여다보는 곳은 그곳 한 곳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제 지난 대선도 한번 했고 그때는 약간 예. 어설펐는데 이번은 제대로 하겠다고 캠프도 크고 예. 사람도 많고. 그러니까 당시에는 삼철, 예. 구인방 이래가지고 실세가 따로 있는 거 아니냐라는 분석도 나오고 실제로 그 일부 인사들이 물러나기도 했죠. 2012년 당시에요. 예. 근데 이번에는 사실 그런 이야기는 좀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워낙 시스템적으로 하려고 노력하는 걸로 좀 보입니다. 예. 네. 그래서 특히나 주목하는 건 이제 말실수라든가 아니면 어떤 뭐 선정된 인사들에 대한 그 과거의 문제라든가 이런 게 이제 그 언론의 주목을 받는데요. 최근에 이제 보면은 그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를 계산된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다가 네. 손혜원 전 홍보 부본부장이죠. 네. 뭐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전격적으로 조치가 됐어요. 바로 예. 나오자마자. 예, 이건 하루도 아니고요. 몇 시간 만에 조치가 된 건데요. 뭐 본인도 실수를 인정하고 바로 자리에서 물러나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전인범 전 특전사령관 같은 경우에도 5.18 발표를 전두환 전 대통령이 지시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다가 거기도 이제 자리에서 물러나고 이제 미국으로 떠났고요. 뭐 이거는 사실은 이제 노무현이나 호남 이런 상징성을 갖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 좀 그렇지 않은 부분들도 있어요. 예를 들면 전윤철 공동선대위원장이 악성노조로 민간 기업에서 일자리를 창출할 여력이 적다.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악성노조 발언이라든가요. 양양자 최고위원이 반올림이라는 그 백혈병 지원단체를 전문시위꾼이나 귀족노조로 빗댄 경우에는 사실상 그냥 넘어간 그런 상황이죠. 이게 이제 노동 부분에 있어서 좀 소홀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지적 사과 정도로 넘어가다든지. 예. 그리고 이제 예를 들면 지지그룹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이제 그 양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언론사 실명 거론하면서 그 일부 언론에 양 최고위원이 피해를 입은 것처럼 그렇게 좀 이야기가 오가고 있기도 하고요. 물론 이제 전후 맥락 발언 취지 다 살펴보면 전혀 이해 못할 바가 아닌 경우도 있긴 해요. 예. 원래
그런데 선거는 기본적으로 전후 맥락 발언치 다 살펴보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네. 각자가 책임을 좀 져야 하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상대 진영이 혼신을 다해서 한 말에서 악의적인 부분을 찾아내지 않습니까? 그렇죠. 원래 선거 때는 이런 미끼가 나타나면 땡큐 별의 마치가 되는 거죠. 네. 특히나 언론 같은 경우에는 인사가 만사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그 인사가 어떻게 이후에 책임을 지느냐 아니면 인사가 어떻게 선정되느냐를 보면은 그 캠프가 갖고 있는 시스템이 어느 정도 구축되어 있느냐를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좀 관심을 좀 많이 갖고 있죠. 저는 뭐 다른 캠프 얘기도 하겠지만 문 캠프의 이 문제라기보다는 조심해야 될 부분은 물론 손혜원 의원이 큰 실수를 한 건 맞아요. 네. 서로 그 단어에 악의를 담지 않았다 하더라도 네. 다른 사람을 잘못한 게 맞고 빌미를 줬죠. 근데 초보라서 실수도 많지만 민주당 지지자들에게는 매력적인 캐릭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들 입 다물고 있을 때 몸을 안 사리고 가려운 곳을 긁기도 하고요. 눈치를 보지 않고 비겁하지 않고 근데 정치는 잘 모르고 사실. 네. 그래서 이런 구설도 문제가 되지만 또 다른 차원에서의 문제는 이런 캐릭터들을 전선에서 확 빼버릴 때 네. 느끼는 이 민주당 성향 지지자들이 느끼는 어떤 상실감 같은 게 있어요. 상실감 네. 같은 거. 이 관리는 안 되고 있다. 그래서 그 인물을 대체할 만한 인물을 빨리 찾아서 배치하는 네. 뭐 이런 고민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너무 과잉 징계도 항상 경계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네. 싸울 때는 그렇게 창과 칼이 왔다 갔다 하는 법인데 물론 이번에는 그런 케이스는 아니긴 하지만 과잉 징계도 경계해야 될 부분이다. 상실감을 주고 지지자를 위축시키게 만드는 부분도 있거든요. 네. 여기는 어쨌든 일이다 보니 그런 부분을 굉장히 신경 쓰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살 거를 넣지 말자. 그렇죠. 그리고 캠프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표를 잃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의 전격적인 조치 있잖아요. 예, 그런 부분들이 즉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서 준비가 좀 많이 돼 있다. 대응은 빠릅니다. 예. 네. 대응은 빠른데 오히려 그렇게 기세를 죽이는 거 아닌가 예. 이런 부분이 있고 자, 안희정 캠프는 어떻습니까? 가장 큰 현재 이 마크맨들이 보는 문제점은 역시 대연정이죠. 대응제는 예, 뭐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다가 이번 주까지 또 말씀드리니까 좀 또 그 얘기냐 이렇게 근데 계속 질문이 그런 거. 거 그게 계속 나오니까 그죠? 예, 어제 후보 등록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전엔 예비 후보였고 이제 드디어 이제 본선 후보, 예. 네, 당 본선이죠. 당의 본선 후보 등록을 했는데요. 기자회견이 있었어요. 기자회견이 있었고 본인과 대변인 그리고 본인이 다시 나서서 이렇게 기자들하고 질문을 주고받았는데 23개의 질문이 있었습니다. 제가 개수를 세봤어요. 이 중에 17개가 대연정과 관련된 질문이었어요. 아하. 그러니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불복하고 있는 상황이다. 예. 그런 상황에서 친박계가 중심인 자유한국당과의 연정이 가능하냐 이겁니다. 친박도 연대 대상이냐 이런 얘기죠. 그렇죠. 한마디로. 거기서 이제 자유한국당에 대한 공당하고 연정을 하는 거지 어떻게 개인하고 연정하는 거냐라는 답이 돌아와서 그러면 친박계라고 딱 특정을 지어서 계속 물어봅니다. 예. 기자들은 그렇게 물을 수밖에 없긴 해요. 예. 그런데 계속 원칙적인 답이 오는 거예요. 아하. 예를 들면 모든 정당은 이미 승복했다. 여기서 승복은 이제 헌재의 판결에 승복했다고 생각한다. 다만 어떤 경우라도 다음 대통령은 모두와 함께 대화하고 노력하는 대통령이 되길 국민이 원한다고 생각한다. 이제 본인의 스탠스를 이야기를 하는 거죠. 본인의 기본 철학이죠. 예. 예. 근데 그 중에서도 그러면 친박계도 포함되느냐는 콕 집어서 이제 되묻는 질문에 는 모든 정당은 이미 승복했다고 생각한다. 라고 이제 답변이 오고 구체적으로 좀 쉽게 설명을 해달라. 왜냐하면 기자들 같은 경우에는 다음 날 요즘 모바일로 많이 보시잖아요. 예. 제목을 뽑고 싶거든요. 네, 모바일로 보고 짧게 가고 간명하게 예를 들어서 간결하게 가야 박근혜 전 대통령은 제외라든가 이런 말을 듣고 싶은데 친박계 의원들은 제외라고 듣고 예. 싶은데 안희정 도지사가 그 답을 원하는 걸 몰라서가 아니라 그렇죠. 예, 본인이 이때까지 주장했던 일관된 철학과 어떻게 조화롭게 이 말을 할지 아직 준비가 잘 안 된 거죠. 준비가 안 됐다라기보다는 그런 말을 좋아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는 예를 들면 배제한다든가. 예, 그런 말을 좋아하지 않고 또 이렇게 그 쉬운 말 이런 말보다 개념어를 좀 좋아하는 성향이 있는 것 같아요. 이건 좀 고쳐야 할 것 같습니다. 그건 어차피 그분 제가 고쳐야 한다는 표현은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제가 뭐 후보한테 고친다는 표현 틀린 것 같고요. 그분이 스타일이 그런데 어떻게 해요? 예, 그분의 스타일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그 시대에 맞으면 그게 먹히는 거고요. 네. 지금 현재 시대에 잘 안 맞으면 계속
이런 질문을 받겠죠. 그러니까 기자단의 분위기는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후보가 정말로 말이 안 통하고 말이 안 될 것 같다면 질문을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분기점에 와 있는 거예요. 이 대답이 해결이 되면 뭔가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것 같다는 질문의 어떤 의미가 있기 때문에 기자들은 계속 물어보는 겁니다. 그건 뭐 기자들로서는 묻지 않을 수가 없고 네. 그리고 안희정 도지사는 본인의 철학에 베이스한 네. 어떤 이게 전략이 아니다. 이 네. 시점에. 원래 이런 말을 예전부터 했었어요. 그렇죠. 예. 철학에 베이스한 답변이기 때문에 그 답변을 기존에 유지했던 스탠스와 다르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예. 근데 여기서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그럼 친박계는 어떻게 하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답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준비가 돼야 결국은 되는데. 예. 결국은 또 이렇게 이야기는 했습니다. 이게 마지막 답, 그러니까 질문하고 답이었어요. 17번 중에 마지막. 예, 마지막. 계속 비슷한 질문을 여기저기서 하니까. 예. 공론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죠.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가지고. 그러니까 대연정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거냐라고 얘기하니까 당연하죠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이렇게 쉽게 얘기할 수 있는데도 그렇군요. 예, 그렇습니다. 예. 기자들이 17번을 걱정거리입니다. 예. 질문해서. 예. 근데 캠프 내에서는 이런 화법이나 이런 스탠스가 앞으로 이제 본격적인 그 경선과 대선 국면, 특히 민주당 내 경선 국면에서 민주당 지지자를 설득할 수 있을까 걱정하는 거죠. 일단 그 후보 주변에서는 감명하게 가자라는 건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후보한테 맡기자. 이건 정면돌파하자. 후보가 예. 후보 스타일이 그런데 그럼 바꿀 수가 없어요. 그렇죠. 예. 예. 철학도 그렇고. 예. 하여튼 그게 캠프의 걱정거리다. 네. 이 질문이 20몇 개 중에 17개니까요. 예. 계속 걱정거리가 되겠네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 지지율이 쭉 빠지다가요. 예. 약간 반등하기 시작했거든요. 이게 박근혜 대통령 탄핵의 결정은 안희정 캠프의 호재예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네. 보수 지지자들이 마음 줄 곳이 없는데 안희정 도지사가 그 보기에는 가장 유연하고 네. 그리고 보수 진영에도 굉장히 호의적으로 보이고 그래서 이제 표가 이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수 지지자 중 일부가. 그렇죠. 예. 예. 근데 그게 경선에서는 도움이 안 된다는 딜레마가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런 딜레마가 있는 거고. 예. 그건 이제 걱정이겠죠. 이재명 캠프의 걱정은 뭡니까? 뭐 아이러니한지 잘 모르겠는데 문재인 캠프의 걱정거리가 좀 비슷해요. 그러니까 후보 자신의 네. 걱정거리예요. 왜냐하면 본인이 지금 10% 그러니까 10%대의 지지율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 그것하고 조금 안 될 때도 있고 그걸 넘을 때도 있고요. 예. 근데 이것에 대한 대우를 받고 있지 못해요. 이건 아. 객관적인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10% 후보에 걸맞는 언론의 주목이나 예. 걸맞는 당의 지원이나 당의 지원이나 또는 지지그룹이나 뭐 세력, 예, 세력이나. 예. 소위 말해서 국회의원들 캠프에 어느 정도 그렇죠. 참여한다든가. 예. 그러니까 본인이 10% 지지를 유지하는 후보에 걸맞는 대우를 못 받는다. 그렇죠. 한마디로 이건 예. 피해의식인데 일종의 제가 피해의식이라고 얘기를 해도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현실 인식이기도 하고 그게 예. 현실이기도 하고 그 예. 현실로부터 피해를 받는다고 생각하니까 피해의식이 맞죠. 그렇죠. 그런 의미의 피해의식은 맞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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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제 말은 그게 근거 없는 피해의식이라는 게 아니고요. 아니라 예. 피해를 받고 있다고 실제로 느끼고 있는 거고 어느 정도 객관적인 사실과 부합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따져보면 이재명 시장 같은 경우에는 흔히 이야기하는 친노나 친문 출신도 아니고요. 예. 그리고 호남에 적을 두고 있지도 않고 예. 김대중 대통령과의 인연도 뭐 그다지 뭐 이런 상황이어서 본인 스스로가 이 당 새가 안에서 없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예. 근데 이게 억울할 부분이기도 하거니와 네. 또 동시에 어떤 부분이냐면 이번 선거는 구도가 만든 선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민주당 내 후보가 3명이 올라올 수가 3명이 다 대선에 출마할 수가 없으니까 예. 셋 중에 누가 경선을 이기느냐의 구도 속에서 10%가 아니라 수치가 아니라 예.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 이게 어쩔 수 없는 면이 있어요. 이게 본인이 소위 새가 없으니 나를 무시하는 거 아닌가라는 이런 쪽으로 연결되기 시작하면 그러면 사람들이 그걸 느낍니다. 지지자들이, 그렇죠. 유권자들이. 본능적으로 느끼죠. 예. 뭐 어떻게 느끼냐면 이분이 지금 피해의식 때문에 너무 초조해하는구나 이런 걸 느끼게 되는 거거든요. 그게 훨씬 더 치명적이에요. 이 언론이나 또는 당의 지지를 실제로 제대로 못 받는다 하더라도 그거보다 더 치명적인 건 후보가 그걸 느껴서 그게 막 행위에 드러난다, 행동에. 근데 이제 캠프 그게 더 내부에 치명적이에요. 있는 그 참모진 같은 경우에는 수는 적지만 굉장히 영민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맞는 판단인지 아닐지는 이제 지지자들이 판단을 할 문제인데 예를 들면 대화의 스타일이나
그 강연의 스타일이 많이 바뀌었어요. 아, 그래요? 부드럽게? 아니요. 그러면요? 오히려 반대로. 더 강하게? 예. 음. 이거는 이제 판단의 영역으로 좀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안희정 그 도지사와의 차별점을 거기서 찾을 수도 있죠. 예. 예. 그래서 그래서 확실한 2등 전략. 경선 내에서 2등. 예. 예. 지지율은 약간 떨어지더라도 예. 안희정 도지사의 지지율이 어차피 경선 내에서 표로 연결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예. 야권 지지자를 결집시키는 전략으로. 예. 그러니까 문제는 이 부도가 만들어져서 10%입니다 불구하고 민주당 후보가 3명이나 되는데 유력한 후보들이 10%대가 예. 넘는 후보들이 3명 다하게 골고루 갈 수가 없으니까. 예. 그렇죠? 그래서 한 가지만 좀 더 그래서 말씀. 만들어진 그렇죠. 예. 그래서 만들어진 약간의 그 뭐랄까요? 무시라고 느끼는 예. 덜 관심인데 이걸 피해식으로 연결하면 그리고 그걸 후보의 개인기로 극복할 수 없거든요. 예. 없습니다. 초조해 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제가 예. 보기에는. 그래서 좀 저는 한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지금 아까 뭐 말씀드린 그 대세론이 영향이 있는 건 사실인데 조금 더 들여다보면 굉장히 지금 재밌는 구도에 와 있습니다. 어떤 구도에 와 있어요? 이게 예를 들면 이렇게 좀 디테일하게 보면 네. 안 지사가 이 본인이 갖고 있는 딜레마를 극복을 한다든지 아니면 이재명 시장이 어느 정도 호남에서 2위의 어떤 유의미한 결과를 내느냐에 따라서도 판이 좀 흔들릴 여지는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좀 흥미롭게 좀 아니, 지켜봐야지 않을까. 2차 경선이 1차에서 끝나지 않고 민주당 경선은 예. 2차까지 갈 수도 있다. 예. 그게 민주당한테는 나쁜 일도 아니죠. 아, 그렇죠. 지금 예. 지금 같은 구도에서는. 네. 근데 어쨌든 각 캠프는 각각의 고민을 안고 있고요. 예. 그 고민이 적진 않다. 네, 다들 그렇죠. 예. 지지율은. 근데 어쨌든 민주당 캠프의 걱정만 다룰 일은 아니고. 예. 네. 국민의당도 걱정거리가 요즘 많아요 보니까. 거의 심각하죠. 거기도 잠깐 잊고 있는 사이에 사람들이 이제 탄핵에 집중하는 사이에 거기도 좀 난리가 난 측면이 있고요. 특히 제3지대와의 관계도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가장 깔끔한 상태는 지금 정의당입니다. 그렇죠. 후보도 빨리 결정됐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오늘은 정의당 심상정 대표하고 아이스 브레이킹 정도 했고 네. 본격적인 대선 후보로서 인터뷰를 했다기보다는 1시간 정도 말해서 다른 본격적인 인터뷰 하겠지만 이분들 다 모실 텐데 네. 캠프 내 걱정거리 이거 재밌네요. 네. 오늘은 좀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본인이요? 본인이 방송에 도움이 됐다는 예. 말을 본인이 평가하는 거예요? 네. 예. 어림없고 이 정도로는.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한겨레신문의 하영 기자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흥 캠퍼스 설립을 반대하며 시작된 서울대 학생들의 본관 점거가 지난 주말 종료됐습니다. 학교 측의 무력 행사로.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서울대 본부 점거본부. 네, 그렇군요. 서울대 본부를 점거하는 본부의 이시연 정책팀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그 서울대에서 그 점거한 학생들을 소화전 물을 끌어다가 뿌려서 이렇게 해산을 시켰네요. 그죠? 네, 맞습니다. 네, 다친 분들은 없고요. 일단 첫 번째로 첫 번째로 이제 학생들 끌어낸 건 소화전을 이용해서는 아니었고요. 그 학생들이 이제 70여 명이 안에 있었다가 학교가 이제 그라인더로 문을 나무 판자를 부수고 또 쇠사슬을 끊고 안으로 밀려 들어와서 학생들을 폭력적으로 끌어냈습니다. 그 과정에서 2명이 구급차로 실려가고 다수가 찰과상과 피를 흘리는 등 부상이 있었고요. 이제 2차로 진입을 시도할 때 학생들을 물대포로 쏴서 그때는 비록 부상자는 생기지 않았지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호소했었습니다. 자, 사실 대학과 학생들의 이런 정도의 물리적 충돌은 요즘은 잘 없는 건데, 예, 시흥 캠퍼스 때문으로 알고 있어요. 저희도 이 서울대 시흥 캠퍼스에 대해서 계속 주목하고 있는데, 학생들이 이 시흥 캠퍼스 문제를 들고 나온 이유가 뭡니까? 일단 저희가 시흥 캠퍼스 학생사회가 시흥 캠퍼스를 처음 접하게 된 건 사실 사업을 추진하고 4년 뒤인 2013년에 처음으로 언론 기사를 통해서 접했기 때문에 투쟁을 해왔습니다. 이제 그때는 실시협약을 체결하지 말라고 그때부터 요구해왔고. 학생들이 그러면 왜 이걸 반대하는 거죠? 캠퍼스를 그 반대 핵심이 뭔지 좀 알려주세요. 저희가 반대하는 핵심 논거는 이것이 대학의 공공성을 파괴할 것이라는 우려 때문입니다. 공공성. 아시다시피
서울대가 아시다시피 법인화되면서 예. 이제 국가 예산과 책임이 점점 더 줄어들 전망이고 실제로 올해도 국고 출연금이 삭감됐는데요. 그렇다면 예. 결국에는 지금 현재 캠퍼스에 거의 맞먹는 규모의 캠퍼스를 네. 지어야 하고 그렇다면 기업과 좀 외주 상업시설들로부터 재원을 마련할 수밖에 없고 예.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학교의 연구와 또 학교의 각종 시설들이 외주화되거나 아니면은 재벌 기업들에 의존해서 운영될 수밖에 없다. 예. 일례로 이미 학교 안에 있는 생활협동조합들이 계속 설 길을 일어서고 있는데 예. 이렇게 되면은 학교에 있는 편의시설과 기숙사를 외주화되면서 학생들에게 물가 부담으로 전가되고 또 학교는 산학협력을 통해서 운영 비용을 조달하겠다고 하는데 평창 캠퍼스 사례를 보면 예. 경제 위기 때문에 그것조차 될지 난망하거든요. 그렇다면 결국 실패로 인한 비용은 구성원들이 짊어져야 된다. 이런 이유로 학생들은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서울대가 법인화가 됐기 때문에 사실 서울대 법인화는 서울대에서 과거에 요구하는 사항이기도 했었거든요. 제가 네. 궁금한 것은 예를 들어서 재벌들이 그러면 이제 학교에서 재원 마련을 위해서 정부에서 그 예산이 없으니까 외부에서 돈을 끌어와야 되는데 외부에서 그 돈을 끌어올 것 중에 산학협동 뭐 이렇게 하면서 재벌들 돈을 끌어오는 수밖에 없긴 하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근데 그럴 경우에 생길 문제가 뭐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는 일단 얼마 전에 구체적으로. 예. 가습기 살균제 사건이 되게 많은 국민들에게 충격을 주지 않았습니까? 그때 네. 산학협력 때문에 사실은 기업들의 수요에 맞추기 위해서 아하. 맞춘 연구를 하기 위해서 연구 보고서를 조작하고 실제로 산학협력이 연구 부정과 되게 높은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이 여러 연구를 통해서 밝혀지고 있고 전체 연구 부정률의 37%를 서울대 교수들이 저지르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사실 또 마찬가지 서울대는 거의 1, 2위 수준의 산학협력 규모를 자랑하고 있거든요, 이미. 근데 평창 캠퍼스 전체를 만약에 산학협력을 통해서 운영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굉장히 연구가 심각한 연구의 자유의 아하. 침해가 생겨날 거라고 보고 있고 뿐만 아니라 사실 기업들에 의존을 하게 되면 의존을 해서 사실 캠퍼스를 운영할 수밖에 없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편의시설과 이제 기숙사 같은 게 외주화되면서 학생들에겐 등록금 인상, 사실상의 등록금 인상과 같은 효과로 이제 피해가 전가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대학이라는 곳이 결국은 물주인 재벌들 입맛에 맞는 연구만 하게 될 거다. 예, 맞습니다. 협동기관이 아니라 산하기관이 될 거다. 아예. 예. 돈에 예속될 것이다. 그렇죠. 이런 걱정을 하시는 거죠. 예. 예. 그 충분히 합리적인 그 우려인 것 같고요. 대학이란 곳마저도 이제 자본 논리에 따라서 대학 그 재벌에서 하라고 하는 연구만 하게 될 거다. 뭐 맞습니다. 예. 그럴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성낙인 총장 퇴진 운동을 하는 이유는 뭡니까? 저희가 성낙인 총장을 퇴진을 요구하게 된 계기는 지난 토요일에 3월 11일 있었던 폭력 진압과 물대포 사용으로 인한 강제 해산에 네. 굉장히 많은 학우들이 분노를 했고 그래서 성낙인 총장은 더 이상 서울대 구성원을 대표할 자격이 없다라고 판단하고 총장 퇴진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벌써 사실 4,000명 가량의 그 학부생들이 서명에 참여했고 졸업생들도 1,000명 이상 일요일이 지난 뒤 한 이틀밖에 안 됐는데도 참여한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대학을 장사하는 곳으로 만드는 데 대해서 반대하는 것이고 총장이 이런 요구를 학생들을 폭력적으로 진압하는 데 대해서 퇴진 운동을 하시는 거고. 그렇죠? 예. 들어올 시설 중에 학생들이 반대하는 것도 있습니까? 이런 시설이 들어온다니 말이 안 된다. 이렇게? 그렇죠. 시흥 캠퍼스 사실 어떤 게 들어올지 학교는 한 번도 구체적인 계획을 안 밝혔었는데 저희가 본부를 점거하고 나서야 발견한 문건에 의하면 네. 호텔 그리고 대학에 호텔을 지어요? 노인을 위한 잠깐만요. 예, 맞습니다. 대학에 예. 호텔을 지어요? 그러니까 예, 학생들이나 맞습니다. 학부모나 교수들을 위한 게 아니라 그냥 일반 호텔이에요? 예, 그렇죠. 이제 막 학교에서 누구 유명 인사를 초빙해 오거나 네. 뭐 할 때 그 사람들 투숙시키기 위한 용도로 사실 호텔을 그런 목적을 내세워서 예. 호텔이 있고요. 또요?
호텔과 이제 지역의 고소득층 노인을 위한 이제 실버타운을 계획 중이었고요. 실버타운을 왜 대학 안에다 짓습니까? 예, 사실 그래서 학교가 이제 학생들을 위해서 사실 공간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명분은 사실 되게 말이 안 되고요. 실상을 보면은 이 엄청난 운영 비용을 어떻게 조달할까 골머리를 싸맨 끝에 결국에는 돈벌이가 되는 사실 대학이 할 짓이 아닌 사업들을 기획하고 있었던 거죠. 실버타운을 서울 캠퍼스 안에 짓고 호텔을 짓는다고요? 예, 맞습니다. 숙박업인데요. 이거 기획부동산인데요, 보니까. 아하.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그 학생들의 학업과는 전혀 무관한 시설물들이 들어오고 또 그 재원은 예, 기업들, 재벌들한테서 받고, 네. 예. 그래서 학교 시설도 부적합한 시설이 들어오지만 그 돈도 자본의 논리에 따라서 움직일 테니 그 돈을 받게 되면 대학이 아니라 이제 대학마저도 자본의 산하기관, 재벌의 산하기관으로 전락하게 될 거다. 교수들도 연구도 그렇게 되게 될 거고. 근데 이거를 폭력적으로 진압을 했다. 이런 얘기군요. 그렇습니다. 사실 이번에 행정관 소위 이사 명분이 예. 행정관 직원들이 임시로 근무하고 있는 곳에 이제 20억 원짜리 정부 재정 지원 사업이 들어올 거다라는 예. 것이었는데요. 20억 원짜리 사업을 위해서도 이렇게 폭력적인 진압을 감행하는 학교가 예. 과연 과연 1조 8천억 원이라는 사업비가 들어간 시흥캠퍼스가 지어지면은 앞으로 그 세부 추진 계획할 때 이거 돈벌이를 위해서 필요하다 하면 얼마나 또 더 비민주적으로 강행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시흥캠퍼스는 돈벌이를 위해서 지어지는 것일 뿐만 아니라 이를 위해서 학생들의 민주주의까지도 이제 말살시킬 정책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고요. 이 사태가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겠는데 전개되는 과정 지켜보면 저희가 계속 연결해 보겠습니다. 관심을 끊지 않고.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서울대 본부 점거 본부, 네. 서울대 본부를 점거한 본부입니다. 이시연 정책 팀장이었고요. 그리고 서울대 측에 저희가 반론권 언제나 보장되어 있으니 학교 측 입장도 저희가 연결해서 들어보려고 할 텐데 인터뷰를 안 해주시면 할 수 없지만 반론권은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애초에 그럴 계획이 아니었는데 슬그머니 고정이 점점 되어가는 분입니다. 네. 진실탐사그룹 기자와 사진기자와 변호사와 경찰과 이런 분들이 잔뜩 모인 이상한 그룹입니다. 셜록의 이명선 기자님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게 이제 스리슬쩍 고정이라고. 네. 근데 한 오늘과 다음 주 정도까지는 아마 지켜보겠다는 게 저희 제작진들이에요. 네. 이번에 좀 어려운 취재를 시키시더라고요. 어쩐지. 자, 이번 주제가, 이때까지 해왔던 연장선상이긴 하지만 별도 취재가 필요했던, 네. 예, 종편의 패널들에 네. 관한 이야기. 네. 사실 종편을 보시는 분들은 패널들을 보면서 감탄하기도 하고 욕을 하기도 하고, 좋은 의미로든 나쁜 의미로든, 네. 대단히 인상적으로 봅니다. 총수님이 자주 보신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자주 봐요. 재밌어요. 아니, 어떻게 저기서 저런 논리가 나오지? 굉장히 네. 재밌게 봅니다, 저는. 네. 예. 그래서 참고용으로, 예, 재밌게 보는데. 네네. 자, 종편이 생긴 지가 벌써 4년, 5년, 6년인가요? 6년째죠? 6년째. 네. 그런데 이제 종편 패널의 특징은 첫 번째는 목소리가 크고요. 그렇죠. 예. 실제 목소리가 큽니다. 목소리 큰 분들이 살아남더라고요. 네. 발성이 좋다는, 그러니까 목소리가 크다는 게 뭐 주장이 강하다 이런 말 말고 진짜 물리적으로 목소리가 커요. 그렇죠. 말한 무슨 일이 분들이. 난 것처럼 예. 그렇게 느껴질 정도로. 별일도 아닌데 막 지금 당장 불이 난 것 같은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분들. 네. 그리고 같은 패널들이 여러 곳에 나온 분들이 많은데 네네. 똑같은 얘기를 살짝 틀어서 바로 다른 이야기처럼 들리게 하는 능력들도 있어요. 네. 듣고 보면 똑같은 얘기인데. 네. 또 어떤 능력이 있냐면 바로 이틀 전까지는 그 똑같은 사안을 공격하다가
이틀 후에 갑자기 그 사안을 칭찬하는, 근데 그 사이에 설명이 없어요. 혹은 칭찬하다가 갑자기 다시 비판으로 돌아섰는데 그 사이에 왜 그런지 설명이 없는 경우가, 그런 놀라운 능력들이 좀 있습니다. 네, 이분들이 정말 바쁘십니다. 저도 그 전 회사 다녔을 때 그 카페에서 주로 목격을 했었거든요. 카페? 네, 그 종편들이 광화문 모여 중심으로 있잖아요. 모여 있기 때문에 네. 네, 거기서 그 대본을 좀 보신다거나 아. 아니면 준비를 좀 카페에서 많이 하시는 편이죠. 기자님 목소리 너무 작게 나온대요. 네네. 허리를 쭉 펴고. 예. 네. 왜냐면은 지금 저희 이게 녹화가 되고 있거든요. 일부. 아, 네네네. 네. 마이크에 가려서 얼굴이 안 보인다고. 아하. 네. 아, 자. 지금 TV 방송이 나오고 있죠? 일부, 예. 네. 예, 저희가. 자, 그런데요. 근데 그분들이 사실 돈을 많이 버시죠. 그분들이 그러니까 각 방송사를 돌아다닐 때 메뚜기 거점으로 카페를 쓰는군요. 네네네. 예. 그래서 뭐 저도 들은 얘기인데, 뭐 오토바이를 빌려서 다닌다는 분도 있고, 그다음에 시간을 아예 맞추기 위해서. 기사님을 불러서 고용을 해서, 어. 임시로 고용을 해서 이런저런 곳을 다니시기도 한다. 워낙 이런 얘기도 그 들었죠. 시간 사이, 그렇죠. 출연 시간 사이가 촉박하니까 네네. 그렇게 택배 당하는군요. 퀵 당하고. 그 정도로도, 그 정도로 수입이 짭짤한가요? 그렇게 막 돌아다니고 차를 별도로 고용할 만큼? 제가 여쭤보니까요, 이 미니멈이 한 15만 원 정도고요. 생각보다 적네요. 그다음에 가격이 올라가기 시작하는데, 아, 그렇구나. 요즘 방송이 등급이 있군요. 70분 정도 되는 것도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길이에 좀 비례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송 길이가 좀 길면 20만 원. 그리고 또 만약 고정을 약속받았다. 네. 그럼 가격을 올리거나 또 이제 주필 출신이다.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 식구니까 등급들이, 또 약간 올려주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다. 15만 원 선에서 시작하는 거군요. 네. 네, 그래서 이 사람이 나올 때 시청률이 잘 나온다면 또 올라가는 거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인지도가 올라가고, 뭐 하여튼 그렇게 해서 쭉쭉쭉 패널들 사이에서는 자기들의 출연료 등급을 서로 모르겠군요. 그렇죠. 올려달라는 분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여쭤보니까. 자, 그렇고 이분들의 저는 대본이 좀 궁금해요. 대본을 정말, 그러니까 어떤 방향성을 가진 발언들을 쭉 하잖아요. 네. 어떤 사안이 등장하면 야, 이건 입을 서로 맞춘 건가 싶을 정도로 한 방향으로 몰고 가거나 네네. 또는 하여튼 합의 있나? 이런 생각이 드는, 사전 합의 있나? 약속 대련인가 싶은 부분이 있거든요. 이게 사실 좀 구조적인 문제인 게 TV조선이나 채널A 같은 곳은 그 이른바 조중동이라고 불리는 보수 신문사 예. 출신의 부장들이 CP를 맡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신문사 출신들이. 네, 예. 책임 프로듀서를 맡고 있죠. 그러니까 이분들의 입김이 당연히 크게 작용하게 되고 아하. 그래서 보수적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럼 그다음에 또- 제가 궁금한 건 이런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거기 보수 패널을 불렀으면 당연히 보수적인 발언을 할 텐데 네. 제 말은 보수 패널도 다 생각이 다를 수 있는데 네네. 한 방향으로 싹 몰려가는 느낌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어느 정도 사전에 약속된 것인가 그게 궁금합니다. 제가 그거는 사실 좀 많이 캐물었는데 예. 그러니까 답을 정하는 건 본인들은 본 적이 없다라고 했는데요. 근데 네. 질문지 자체가 일종의 그 보수적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게끔 짜여있기 때문에 그렇구나. 예, 그렇게 질문지에서 흘러갈 수밖에 없다고 그렇게 많이 좀 제보를 질문지가 그런 해줬죠. 가이드라인 역할을 하는 거군요. 네. 이 사람들은 나쁜 사람이죠? 뭐 이렇게 예를 들면 묻는다든지. 저도 한 번 그 종편에서 앵커 비슷한 걸 해봤습니다. 시사 프로그램을 진행해봤었는데 한 번. 네. 근데 그때도 저는 이제 뭐 막내나 다름없기 때문에 그 질문지를 보고 있는 수준이었는데요. 네. 근데 세월호 전국이 좀 한창 진행되던 시절에도 좀 유병헌에만 너무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그렇죠. 보니까 네. 뭐 거기서 갑자기 또 무슨 팽목항 얘기를 한다거나 하는 건 좀 결에 안 맞았어요. 네. 대본이 아예 그렇게 대본이 이렇게 있으니까. 그렇죠. 제 입장에서는 그렇게 보였고 그다음에 그거를 이제 처음에 아이템 선정하고 패널을 정하는 과정에서는 뭐 일종의 판이 짜여진다 이렇게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어쨌든 뭐 윗선의 입김이 작용할 수밖에 없다라고 봅니다. 인적 구성을 할 때도 네. 보수적인 패널을 구성하지만 네. 그 패널들과 함께 토크를 진행할 때 질문지 자체가 그 패널로부터 요구하는 답변이
애초에 본인들이 원하는 게 담겨 있기 때문에 그 안에 거기를 벗어나는 답을 하지 않으니까 다 같이 몰려가는 분위기다. 그리고 이제 방송국이 내게 이런 걸 요구하는 거라는 걸 바로 캐치하겠죠. 그런 분들도 있겠죠. 근데 그게 싫어서 또 나가시는 분들도 제가 통화를 했는데요. 아 그래요? 네네. 왜 그 이유가 뭡니까? 좀 구체적으로. 자기는 YTN을 위주로 나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이유가 종편에서 원하는 그 패널이 목소리 크고 네. 약간 너무 비논리적이라도 분명한 노선으로 얘기하길 바라는데 그렇죠. 사실 자기 입장에서는 그렇게 얘기할 수 없다. 이제 데이터를 근거로 팩트를 근거로 얘기를 해야 되는데 네. 그러다 보니 자기를 안 좋아하더라. 그래서 그럴 바에 이제 안 나가는 게 자기 좋겠다라고 생각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종편에서는 약간 근거가 미약해도 강하게 얘기하기 원하고 네. 분명하게 얘기를 원하는데 본인처럼 이렇게 데이터로 설명하고 이러면 싫어하더라. 네. 그리고 패널 선정에 있어서도 네. 제가 전화해본 뭐 PD나 작가 같은 분들은 그 최소한 기계적인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진보 패널을 좀 찾으려고 하셨다고 해요. 근데 이제 밑선에서 어느 정도 좋아하는, 선호하는 패널이 있고 아닌 패널이 있다 보니까 또 그 선호하는 패널들을 부르다 보니 이미 이제 테이블에 앉아야 꽉 찼죠. 네, 꽉 찬 거죠. 아하. 네. 이 패널을 예를 들어 CP나 그 윗선에서 좋아한다. 네네. 저 사람 나오는 걸. 근데 그런 사람만 안 치고 보니 더 이상 자리가 없어서 그렇죠. 그런 경우도 있고. 그 TV조선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사공이 많아서 최고에 많아서. 네, 그 윗분들의 말들을 한 번씩 듣다 보면 자기네 자율권이 많이 없었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이 종편 방송의 특징이라고 생각하는 건 뭐냐면 근거를 제시하지 않아요. 많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컷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아, 네. 10일 토요일에 3차 촛불 집회에서 보면은 대부분 자발적으로 참여했던 사람들에는 죄송합니다 보수가 더 많습니다. 근거가 있나요? 있죠. 네, 보수 세력이 더 많이 참가했다는? 예. 아, 있어요? 어떤 예, 겁니까? 제 눈입니다. 저 그날 여러 차례 걸쳐서 가서 네. 다녀보면 알아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황태승 평론가님 개인 의견이라는 점 일단 밝혀주세요. 그것이 정의당. 네, 황태순 정치평론가의 이제 물론 항상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문제의 발언들이 있다는 건데요. 네. 지금 들으신 내용은 그 작년 11월 15일 네. 그 MBN 뉴스 특보에서 나온 황태순 정치평론가의 발언이었고 네. 그 이제 태극기 소위 태극기 집회라고 이제 부르기 시작한 저는 친박 집회라고 부르는데 네네. 친박 집회가 시작될 즈음이었는데 맞아요. 그 초반부터 이미 친박 집회 시대가 훨씬 더 많다는 주장을 이분이 하기 시작하셨어요. 근데 너무 이제 너무 말이 안 되니까 그 근거가 뭐냐 했더니 내가 보니까 그 제작진도 문제가 될 만한 걸 알았는지 네. 이 발언이 나가고 나서 영상 밑에 출연자의 주관적인 의견이며 본 내용은 MBN과 관련이 없습니다. 고소고발 당할까봐 그런 네, 거예요. 이렇게 자막을 내보내긴 했는데 네. 뭐 이미 방송은 나갔죠. 이런 식의 주장들이 꽤 많이 나오는 편이에요. 네네. 보통 일반 방송에서는 내가 눈으로 보니까라는 근거를 대면서 이런 주장을 하기 굉장히 어렵거든요. 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지 말라고 나오지 못합니다. 퇴출당하죠. 퇴출당하는데 종편은 이런 걸 좋아하는 편이죠. 네. 그죠? 그리고 저는 또 한 가지 이제 느낀 문제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어디 연구소, 네. 뭐 어디 센터 네. 들어보면 이분은 객관적으로 뭔가를 연구하는 분이구나, 학자구나, 혹은 뭐 중립적이구나 라고 느껴질 만한 타이틀명이 많아요. 나온 분들이. 근데 그 전직을 보면 뭐 새누리당 뭐였다든가 네, 맞습니다. 그런 분들이 엄청 많이 나옵니다. 특정 정당하고 관계 있는 분들이 사실상 많죠. 근데 그게 객관적인 사실인 양 가장해서 나오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고 좀 그냥 바뀌어야 뭐 되는데. 새누리당 출신이라면 하면 될 텐데 네네. 그거는 빼고 어디 연구소장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요. 보통은. 그렇죠. 네. 네. 그런 것도 많죠. 네, 많습니다. 또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저 시간이 다 됐는데. 아이템 선정에 있어서 좀 재밌는 얘기를 들었었는데 네. 그 탄 종평사에서는 작가에게 이런 윗선에서 작가에게 이런 말을 했답니다. 대통령의 인천시장실 변기 교체 일환 하지 마라. 뭐 청와대 주사 아줌마 얘기는 다루지 마라. 뭐 이렇게 아주 강력하게 얘기한 건 아니지만 아이템 제한을 하는군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얘기를 사실상 제대로 다루질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이 작가는. 네. 네.
그리고 또 비박 인사들을 위주로 불렀던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거기서도 아니 좀 공평하게 다뤄라. 네. 그러면서 이제 좀 여기서 푸시를 공평하다는 건 했다는 거죠. 친박 의원들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죠. 네, 친박의 의견을 좀 많이 비중을 늘려라. 많이 늘려라.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구체적인 지시도 있고 혹은 그것이 이제 대본으로 담겨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서 그리고 그걸 잘 수행하지 않으면 사실은 밥벌이가 떨어지는 수도 있으니 네. 그렇게 해서 패널들이 한 방향으로 가고 음.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종편의 분위기나 발언들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네. 기본적인 구조는 그런 거네요. 여기까지 하고 이거 좀 더 해보죠. 네네. 네. 이 문제는 오늘은 아니고 앞으로 종편 문제를 어떻게 그러면 이걸 해결할 것인지 좀 더 다뤄보겠습니다. KBS, MBC 문제도 좀 다뤄볼 것 같고. 많은 제보 부탁드립니다. 자, MBC 문제 다음 주에 한번 해볼까 합니다. 지금까지 진실탐사그룹 셜록의 이명선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김어준이었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안녕.